세 분의 연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연사로 나오실 정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 교수님은 독일 베를린 공대 양조학 박사를 받으시고 한국식품과학회 양조분과위원장을 역임한 바가 계십니다. 또 식약처의 주류안전정책자문위원과 롯데중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취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식초 양조학을 비롯해서 증류주 개론, 맥주 개론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의 융합산업과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얘기는 중국 황허문명의 신맛과 4대 명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정철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벤처대학원에서 온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중국의 그 4대 명초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그 발표하기 전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전통식초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로 독일에서 이제 맥주를 공부하다가 뭐 전통주도 하다가 뭐 어쩌어쩌 하다 이제 식초까지 뭐 어떻게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식초 공부를 저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술만큼 상당히 복잡하고 공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균들도 상당히 다양해서 이 학문도 상당히 우리 양조학 못지않게 이 식초 분야도 상당히 탐구할 이렇게 가치가 많고 연구를 해야 될 분야가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이 중국 식초 이렇게 보면은 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요리하는데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보통 5대 맛이라고 하죠. 뭐 신맛부터 시작해서 쓴맛, 짠맛, 단맛, 뭐 거친 맛.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5대 맛이라고 하는데 꼭 요리에는 반드시 식초가 항상 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그 속담에도 그 중국 사람들한테 꼭 필수적으로 7가지 생필품에 들어가는 한 가지로 식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식초 역사는 지금 한 3,000년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발사믹 식초 못지않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기록에 보면 뭐 과실을 이용한 뭐 이런 약초를 이용한 그런 식초들도 많이 있는데 주로 곡물 그러니까 밀이나 쌀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기록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고문원의 이제 주나라 시대 때 의식 행사에 세레모니 할 때 식초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기록들도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연간 소비하는 게 한 26억 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중국 사람들은 식초에 대해서 이제 조미료로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런 건강 기능성 식품 개념도 굉장히 많고 자국의 그런 식초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그 식초 소비가 굉장히 많고 또 요리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식초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춘추 시대부터 본격적인 식초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현재 식초 유형이 한 14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갖고 식초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중국의 식초 기술이 이제 일본에 이제 전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초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기록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누룩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식초가 중국에서 왔는지 우리 자체에서 중국과 동시대에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식초가 결국 술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가양주가 상당히 발달됐던 그 조선시대 그때가 우리 식초의 전성기였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곡류를 중심으로 해서 과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식초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국 식초는 전반적으로 숙성을 뭐 단기간 1년에서부터 20년, 30년 하는 식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맛이 굉장히 좀
좀 복잡하고 좀 오묘한 맛을 많이 낸다고 그러죠. 저도 이제 중국 식초를 구입을 해서 몇 번 이렇게 먹어보면 우리나라 식초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국 식초는 나름대로 그런 정체성을 갖고 또 제조 공법의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갖고 제조를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거는 그 주나라 때의 그 쌀 식초 단지로 청동으로 만든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그런 이제 유물들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중국의 고소에 보면 이렇게 회화 형태로 해서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요 세 사람이 공자, 노자, 부처라고 하네요. 근데 누가 공자인지 노자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가운데에 있는 분이 부처 같아요. 이렇게 모습으로 봐서. 근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손가락으로 이 식초 단지에 식초를 찍어 먹으면서 나름대로 얼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자는 이걸 쓰다고 표현을 하고 노자는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부처는 이걸 뭐 좀 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초의 회화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희화한 이제 그런 풍자 그림도 중국 고서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우리나라도 이제 식초를 이렇게 한자로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고서에 보면 이렇게 한자를 일본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었고 이런 식도 표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초초자 요거를 쓰는데 일본에서는 식초를 술로 만들었다고 해서 요 초자를 쓰는 것이고요. 중국은 오래된 술이라는 뜻에서 요런 뜻의 한자를 써왔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가 조금씩 다르게 한자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이제 발표드릴 4대 식초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식초뿐만 아니라 뭐 식초가 발달됐다는 얘기는 술이 그 이전에 이미 발달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4대 명초의 그 지역을 보면 중류주로서 내지는 약주로서 이미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서 쪽에, 진강 쪽에, 그다음에 사천, 북광 그 네 군데가 이제 4대 식초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산시식초죠. 뒤에 이제 저희 발효 공법하고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장행초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수찬 밀기울식초, 그 다음에 홍초, 홍국을 기하는 홍초. 근데 공법들이 요 산시식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발효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전장향초는 알코올 발효는 액체 발효를 하고, 초산 발효는 고체 발효를 하는 방법을 쓰고, 수찬 밀기울식초 같은 고체 발효를 씁니다. 그리고 부전 홍초 같은 경우는 액체 발효. 그래서 각 그 지역마다 독특한 그런 발효 공법을 쓰고 누룩의 형태가 다르고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특히 이제 이 수찬 밀기울식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이 빠오잉이라는 그런 허브를 누룩을 만들 때 그 허브 60종류의 허브를 이용을 해서 누룩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식초 중에서 유일하게 기능성 식초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식초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요 사천 쪽 요 시번이 여기가 이 지역이 원래 우리 여러분들 중주 잘 아시는 수종방이라든지 오량약 이런 데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술로도 중주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대부분 식초가 발달된 지역은 대부분 술이 굉장히 잘 발달되고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술을 우리가 식초를 만들려면 술이 있어야 되고 또 공유를 하려면 특히 쌀이라든지 이런 밀이라든지 이런 공유를 가지고 술을 만들려면 결국 또 이제 발효제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기온 자체가 좀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 좀 떡누룩 형태 이런 형태가 발전이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습도가 좀 있어서 이제 흑팀 누룩이라고 그러죠. 입국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누룩을 주국이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국종류도 이제 대국, 소국, 부국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국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벽돌처럼 크기가 크다, 벽돌 모양이다 해서 이제 정국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누룩보다 크죠. 요거는 이제 대국 중에서 중원국의 이제 그림을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형태고, 소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화곡 같은 그런 형태. 예, 그런 형태들이고, 부국은 이제 흑팀누룩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대국 같은 경우는 자연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노지에서 우리나라처럼. 소국하고 부국 같은 경우는 배양을 해서 접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한 2달 걸리고 소국, 부국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면 종료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 누룩을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좀 많이 써요. 술할 때.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0% 내외, 뭐 적게는 뭐 5%, 6%도 쓰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많이는 30%, 40%도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누룩을 술의 뼈, 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누룩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식초나 증류주도 상당히 그 맛과 향이 누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국을 어떤 형태로 띄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뭐 장향이다, 농향이다, 청향이다 이런 형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을 띄울 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원료도 중요하고 기후도 중요하고 습도도 중요하고 온도가 중요한데 중국 사람들은 온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자로 세웠다, 삼각조로 세웠다, 어글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도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미생물이 여기서 접종이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누룩의 이제 글씨가 여러분들 책이 좀 작게 보이실 텐데, 제가 좀 책에는 오타가 없는데 여기 오타, 이게 20에서 25도입니다. 요게 20에서 25도고요. 부국은 30에서 3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 소국, 부국을 보시면 온도가 다 다르고 여기 대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온도를 많이 벗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온도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온도가 상당히 대국 같은 경우는 국이 크고 하기 때문에 발효가 오래 걸리고 미생물이 다양하게 접종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고요. 소국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 이제 뭐 쌀로 하는 예를 들어 이호각 같은 형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부국 말씀드린 것처럼 흑팀 누룩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료가 밀부터 완두콩, 보리, 쌀, 밀기를 다양하게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쓰는 것들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완두콩을 쓰는 이유는 제가 자료에서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는데 완두콩 자체도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분의 어떤 역할도 일부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완두콩은 식이섬유가 콩 중에는 제일 많아요. 이 완두콩이. 그렇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아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췄기 때문에 이 원료를 중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써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누룩에 이렇게 온도별로 또 원료별로 띄우다 보면 여기 빨간 거 실어 보시는 여러 가지 균들, 곰팡이부터 세균까지 여러 형태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국이나 부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조형 효모들이 가끔 보여요. 이게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지라는 게 보이죠. 이게 알코올 만드는 효모잖아요. 이게 여기도 보이죠. 근데 이 대국에는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온도에서 효모가 자라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효모를 배양해서 집어넣든지 뭐 이런 형태를 띄우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식초 양조학이라는 책을 제가 나름대로 집필을 하면서 많은 논문을 찾아 이렇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누룩을 만드는 거는 우리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누룩 자체가 이런 다양한 특히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내열성 세균들이 번식을 하는데 내열성 세균들이 생성하는 그런 아로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특한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룩에서 효모를 발효제에서 효모를 이용한다기보단 세균이나 곰팡이 얘들은 야생효모에서 오는 아로마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렇게 고온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로마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국내 누룩에서도 저런 아로마들이 나오긴 할 텐데, 특히 이제 세균이나 이런 야생효모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역가도 올리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누룩 띄울 때는 역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분을 분해하는 힘이죠, 역가가. 그 역가라고 하는 것이 곰팡이가 꼭 우리는 뭐 라이조프스, 아스퍼질러스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야생효모나 세균도 역가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누룩 같은 경우는 이 역가를 이런 다양한 균들이 같이 상생을 하면서 이제 생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누룩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통 이게 4가지가 아니고 여기 자료처럼 4가지만 제가 써놨는데 한 12가지 돼요, 원래. 12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주요한 것만 이제 뽑아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양, 농양, 청양 이렇게 영어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중국 사람들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들은
에스터 향이 굉장히 강해요. 꽃향, 과실향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대부분 세균, 야생효모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을 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누룩도 왜 잘 띄어진 것들은 굉장히 향이 좋죠. 그런 것들은 야생효모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부 세균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런 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장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트라 에틸 피라칠인데 이건 오타입니다. 테트라 메틸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테트라 메틸. 테트라 메틸 피라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나또에서 나오는 그 냄새예요. 나또. 일본의 된장 나또에서 나오는 냄새가 테트라 메틸 피라친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장향, 그러니까 간장이나 어떤 그런 어떤 나또에서 나오는 그런 향. 근데 테트라 메틸 피라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한방에서 청궁이라고 하는 약용식물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거를 하나의 기능성 식품, 우리 뇌혈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심장 질환이라든지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테트라메틸 피라친이. 그래서 한방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데 이 성분이 우리 마오타이 국에 상당히 많고 헥사논산 에틸 이런 게 이제 에틸 카프론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빼갈 중국집에서 빼갈 드시면 확 느끼는 향이 있죠. 그게 이제 에틸 카프론산이라는 건데 그게 일종의 익은 사과향이에요. 익은 사과향. 익은 사과향인데 그 사과향의 농도가 굉장히 우리가 역치로 봤을 때 몇만 배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빼갈을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 입에서 막 가시지 않을 정도로 센 건데 그 향이 바로 헥사논 에틸이라는 그 성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농약향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헥사논산 에틸이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청해향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장향이나 농향보다는 조금 좀 진하지 않고 좀 라이트하죠. 경쾌한 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털핀 같은 것들, 다마스논 같은 경우, 베타 다마스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독일의 리슬링 와인이죠. 리슬링 와인. 리슬링 와인에서 나오는 게 이 베타 다마스논이에요. 리슬링 와인 느꼈을 때, 딱 처음에 느꼈을 때 그 향이 이 다마스논이라는 그 향인데 이게 중국의 청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향들로 되고 기타 향은 이제 뭐 이런 거 중간 형태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향인데 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향을 통해서 나름대로 누룩 분류를 이제 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누룩을 만들 때 중국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제 밀을 많이 쓰죠. 통밀을 많이 쓰는데 밀은 쌀하고 좀 달라서 특징적인 게 단백질이 좀 많아요. 쌀은 한 7 내지 8% 정도 되잖아요. 단백질이. 근데 요거는 한 12% 정도 되죠. 누룩이.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도 밀이 좀 들어간 것들은 바디감이 있죠. 그건 단백질이 좀 많아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우리 뭐 맥주도 드시면 밀맥주 같은 경우 좀 바디감이 있잖아요. 밀맥주도 이제 단백질이 좀 많아서 그런 건데 그런 단백질물이 좀 많고 쌀보다 그다음에 섬유질이 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부분, 섬유질 부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밀의 이런 구조가 우리가 누룩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최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이 쌀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 동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아시아에서 밀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누룩을 중국 사람들이 띄울 때 이건 중원국을 띄울 때 이제 예시를 들어놓은 건데요. 보통 한 3, 40도에서 시작해서 며칠간 유지를 하면서 온도를 올라가면서 습도와 온도를 또 수분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제 누룩을 만드는 5단계를 거치는데 나름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미생물을 증식을 하고 대산물을 축적을 하고 수분을 제거하고 아로마를 형성하게 하고 수분을 내려가서 썩지 않게 하고 이런 형태를 나름대로 중국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이건 중원국의 경우고 뭐 펑국이라든지 다른 국을 보면 또 단계가 7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해서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도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술이 대부분 누룩을 통해서 증류 주고 약 주고 식초고 다 가는데 발효제라서 중국 사람들도 항상 고민이 누룩이 통제가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특히 대량 생산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 물질도 중국에서 규정된 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도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누룩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과학화할 것인가가 중국 사람들이 항상 고민거리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전통 누룩을 사용하는 방법도 사용하지만 접종을 해서 하는 누룩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정제 요소를 넣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은 전통 누룩으로 만든 것만큼 식초나 술을 만들면 그 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전통 누룩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각 지역마다 누룩을 띄우게 되면 누룩의 향이 다르고 품질이 다르고 술 주질이 다 다르죠.
그거는 각 지역에서 있는 그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후에 따라서 자라나는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 중국 사람들이 누룩을 판정을 할 때 보는 거는 역과를 보고요, 미생물의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고 플레이버, 향미를 보는데 특히 향미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누룩, 다양한 누룩의 특징을 알고 있고 거기에 캐릭터를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하나 일례로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이 우리나라 누룩도 아마 이런 패턴을 가지긴 할 텐데요. 누룩에서 나오는 향이 한 5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향들이 이런 향들입니다. 이런 향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코올 발효할 때도 대부분 나오는 향이에요. 이게 뭐 특별한 향은 아닌데, 곰팡이, 세균, 그런 효모들이 누룩에서 자라나면서 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얼추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초기에 대부분 향들이 많이 나왔다가 대부분 서서히 이렇게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그거는 미생물들이 초기에 보통 한 3일, 4일 그때 대부분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로마가 대부분 형성이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아로마들이 이렇게 이제 흡착을 하는 누룩의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밀누룩에는 한 5, 60가지의 다양한 아로마가 존재하는데, 특히 이제 밀누룩 같은 경우는 묵직한 향을 주고 술의 향미 한 50% 준다라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누룩이 술 맛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초산 발효를 통해서 대부분 초산 식초로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룩을 이렇게 신성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현재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밝혀낸 부분은 누룩에서 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래프상에 나오는 이런 모든 물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메커니즘을 나름대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설정을 했는데, 이런 사실 내용들은 우리가 양조학, 맥주나 와인이나 증류주에서 나오는 그런 생화학, 식품화학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닌데 나름 매칭을 시켜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지오스미라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끔 우리 전통주에서도 술 만들다 보면 막걸리에 막 쓴맛이 난다라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쓴맛은 스트랩토마이세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번식을 했기 때문에 그는 흙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어떤 이미치들, 나중 좋은 향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를 중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체계화했는데, 제가 볼 땐 우리나라의 누룩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체계화를 안 해서 그런 건데, 나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누룩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식초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현기성 발효를 해야 돼, 알코올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온기에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교지에, 피트머더라고 하죠. 진흙을 이렇게 진흙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뭐 무덤처럼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상은 이제 노지에서 키운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양조형 효모와 비양조형 효모, 효모와 세균, 효모와 곰팡이 간의 어떤 그런 미생물 간의 생태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효모가 우리가 맥주나 와인이나 단일균으로 발효를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효모가 서로 얽히고 설켰을 때 그 자체의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성 물질 말고도 서로가 상호작용 보완하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상당히 복합균, 혼합균을 통한 그런 술이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양조형 효모, 비양조형 효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비양조형 효모를 보통 흔히 야생효모라는 말을 쓰죠. 근데 야생효모라는 말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생효모는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효모들을 그러니까 순수 배양하지 않은 공기 중의 효모를 얘기하는데, 공기 중의 효모에도 양조형 효모가 있고 비양조형 효모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생효모라보다는 양조형, 비양조형. 그러니까 양조형은 말 그대로 알코올을 잘 만들어내는 효모. 우리가 맥주, 와인, 위스키 만들 때 쓰는 효모가 양조형 효모예요. 물론 거기도 발효 부산물로 향을 내기도 하는 어떤 발효 부산물도 내지만, 양조형 효모는 학생으로 치면 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이상한 짓을 안 해요. 술을 잘 만들고 아로마나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나오죠. 근데 이런 비양조형 효모는 조금 좀 삐딱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알코올 발효를 잘 못해요. 알코올이 기껏해야 2, 3%. 더 나오면 알코올 내성이 적어가지고 죽어요, 얘가. 근데 아로마는 엄청 강하게 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누룩에서의 아로마는 양조형 효모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비양조형 효모, 세균,
이런 것들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양조형 효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덩이를 이제 피치모드 교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마오타이를 만들 때, 수정방을 만들 때 보통 이 구덩이를 아무렇게나 막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로 2m, 세로 3m 이렇게 나는데, 나름대로 그 층마다 생기는 미생물의 그 증식 상태가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향이 다르고요. 땅구덩이를 파가지고 진흙을 막 바르는 게 아니라 진흙 안에다가 나름대로 뭐 깻잎가루도 넣고 주박도 넣고 세균도 넣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미생물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오타이 만들 때는 장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파량주 8당을 담금을 한다고 그러죠. 파량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농양 같은 경우는 한 2-3달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발효를, 우리가 병영 복발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덩이 안에서 이제 병영 복발효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제 세균하고 곰팡이, 이건 이제 곰팡이라는 효모 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구덩이가 20년부터 300년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위스키 같은 경우 10년산, 30년산, 그 30년산하는 거 오크통에 30년 오크통 위스키를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술을 300년 동안 거기서 나눴다는 게 아니고요. 그 구덩이가 300년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300년산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죠. 말 되나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300년이 돼야 이런 균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런 균이. 20년 된 거하고는 분포도가 다르잖아요, 벌써. 그래서 오래된 구덩이에서 할수록 고가의 술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고가의 식초가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럼 왜 중국 술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그 아까 말한 에틸카프론산, 익은 사과향이 그렇게 강렬하게 날까요? 이 에틸카프론산이라는 효모가 어차피 발효하면서 내뿜는 발효 부산물이에요. 근데 이 발효 부산물은 보통에서는 우리 맥주나 와인에도 있는데 향이 거의 안 나요. 농도가 너무 적어서. 근데 왜 중국 이런 술들은 이렇게 특히 빼갈 같은 거 먹으면 입에서 난리가 날까요? 그 이유는 이런 양조형 효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클로스트리움이라는 세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 안에 있는 우리 술에서는 보통 볼 수 없는 이런 균들이 이런 젖산이라든지 알코올을 분해해서 카프론산을 만들어내서 거기 술덫에 있는 에탄올과 합쳐서 에틸카프론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작을 통해서 우리 중국 술들은 상당히 에틸카프론산이 농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식초나 우리 증류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대 식초를 보시면, 4대 식초를 보시면 산시식초 같은 그림이 좀 작긴 한데, 산시식초는 크게 공정이 5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누룽 제조하는 공정이 있고요. 알코올 제조 공정, 초산 발효 공정, 그 다음에 여기 열 처리하는 공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숙성하는 공정. 이렇게 크게 5가지거든요. 대부분의 공정은 누룽 만드는 공정이나 앞에 고두밥 만들고 이런 공정은 우리하고 같은데, 특징적인 것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열 처리하는 공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술돛을 만들어가지고 알코올 발효 끝나 술돛을 만들어서 반을 덜어내가지고 8, 90도에서 이렇게 훈연을 시키죠. 그 이유는 마이알 반응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카라멜 향 더 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소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초산 발효를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은 과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소금을 집어넣는 거고요. 훈연은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 발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식초를 끌어내야 되니까 물을 넣어가지고 침지시켜가지고 끌어내는 이런 형태인데, 숙성 같은 경우, 산시식초 같은 경우는 호기성 발효를 합니다. 밖에 1년 동안 그냥 개방 발효를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증발이 되고 식초가, 겨울에는 얼고, 그래서 식초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식초가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맛이 끈끈해지고 오묘한 맛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시식초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거고, 산시식초를 만들면서 나타나는 많은 미생물들이, 동그라미들은 크면 클수록 우점종이라는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적은 건데, 화살표들은 거기에 연관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젖산균이 눈에 많이 띄죠. 락토바실러스가. 그래서 중국의 식초는 신맛은 본래 초산균이 내뿜은 그런 초산이긴 하지만
젖산균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식초에. 그래서 초산균은 좀 날카롭잖아요, 맛이. 근데 젖산균은 좀 둥글둥글하죠, 맛이. 그래서 중국 식초의 그 날카로운 신맛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젖산균들이. 그래서 중국 식초 만들 때 이 락토바실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산시식초를 중국 사람들이 한 20년을 추적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숫자가 가면 갈수록 높아가는 걸 알 수 있는데 포도당, 폴리페놀, 소금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숫자가 높아가죠. 그 이유는 수분이 날아가서 농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농축이 되는데 왜 아까 보시면 수수라든지 이런 산시식초 할 때는 수수나 내지는 완두콩, 보리 이런 거를 쓰는데 여기서 왜 공유에서 과당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뭐 포도도 아닌데 이 과당이나 이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완두콩에서 온 거예요. 완두콩. 완두콩에도 과당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쌀에는 우리가 과당이 없는데 이 과당 같은 경우는 완두콩에서 온 거고 숙성이 되면서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에 따라서 이 산시식초의 점도가 많이 달라져요. 점도 자체가 여기서 보면 이제 밀도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비율에 따라서 이제 맛도 많이 달라지고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전장향초 같은 경우는 수수나 이걸 쓴 게 아니라 찹쌀을 써요. 찹쌀을 써가지고 우리 고두밥 지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 보면 누룩을 집어넣는데 여기서의 누룩은 소국을 집었습니다. 소국. 아까 말씀드린 소국을 넣고 그다음에 물을 넣어가지고 여기서는 액체 발효를 합니다. 알코올 발효는 전장식초는 액체 발효를 하고 초산 발효는 고체 발효를 해요. 그래서 혼합 형태를 쓰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누룩에서 이제 소국을 쓰고 요 뒤에 와서는 대국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소국을 쓸 때는 라이조포스 같은 곰팡이가 많이 자라나고 이쪽에서는 이제 아스퍼러지스가 많이 자라는데 이런 혼합균을 통해서 상당히 식초의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겨나 그런 이제 액체 발효가 다 끝나게 되면 밀기울, 종초를 넣던 고체 발효 들어가는데 왕겨나 밀기울을 넣는 건 이제 온도 조절, 통기성 조절 이런 것 때문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런 게 끝나게 되면 물하고 여기도 이제 소금이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금하고 천하고 해서 완전히 밀폐를 시킵니다. 아까 산시식초 같은 경우 호기성, 개방 발효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현기성이에요. 다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깔고 그다음에 이렇게 천을 깔아서 밀폐시켜서 숙성을 시켜서 침출해서 식초를 만드는 이런 형태를 쓰는데 여기서의 누룩은 아까 산시하고 쓸 때하고는 좀 형태가 좀 달라서 산시하고는 이제 맛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요건 이제 홍국인데요. 여기 이제 홍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홍국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대부분 홍국 만드는 거 우리가 익국 만드는 과정하고 같아요. 분말 종국 넣어가지고 접종해가지고 한 이틀 만에 이제 건조해서 나오는데 홍국 색깔을 보면 중국의 홍국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약간 뻘거스름한 거, 뭐 오렌지 색깔 뭐 이렇게. 이 홍국에는 이런 이 균들이 이게 모나스커스 균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나스커스 균들이 대부분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적색도 가지고 있고 오렌지색도 가지고 있고 황색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적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색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나스커스 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우리 홍초를 만들 때 쓰는데 홍초 만들 때는 여기서는 액체 발효를 합니다. 액체 발효. 찹쌀을 이용한 액체 발효가 특징이고요. 3년 정도 숙성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홍초가 중국에서 이제 유명한 식초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요 향시 식초라고 하는 건 아까 산시 식초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산시는 산사성 쪽 나오는 거고, 이건 후난성 쪽에서 있는 상시라고 하는 이건 4대 식초는 아닌데 좀 특이한 식초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아로마 식초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고두밥을 만들 때 여기서는 고두밥 위에다가 이렇게 고두밥에다가 이런 허브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 2 내지 5cm 정도 덮습니다. 그래서 한 7일간 놔둬가지고 미생물이 자라나게 해서 법제를 하죠. 햇빛에 건져서 법제를 해서 이제 누룩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머지 이제 과정은 우리가 덮밥을 만들어가지고 물 넣고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하는 그런 형태를 갖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런 허브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향이라든지 다양한 맛을 이제 추구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의 이제 식초 품질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법제적으로 얘네 이쪽에서 이제 무기산들, 염산이라든지 황산 그런 농도도 재고요. 유해 물질들, 유해 미생물들, 살모넬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요. 아플라톡신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중국 누룩 같은 경우 가끔 아플라톡신 같은 것이 초과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식초가 4%에서 20%로 제한되어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3.5% 이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식초 농도로 보면 3.5에서 4.0 되는 1그룹이 있고 4.0에서 6.0 되는 2그룹이 있고 6.0 이상 되는 3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초 농도에 따라서 그렇게 그룹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고체 발효 식초와 액체 발효 식초의 기본적인 틀은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규정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규정을 갖고 한다는 거고요. 전통식초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쌀식초부터 전자식초를 보면은 특이한 게 이쪽이 산도가 높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중식초가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숙성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서 농축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소금을 넣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를 보인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통식초의 향미 특징은 중국의 식초의 특징은 신맛과 짠맛입니다. 신맛은 당연히 초산 저성균에서 온 거고요. 짠맛은 아까 드린 소금 내지는 아미노산의 일부에서 온 겁니다. 그 중국 식초가 그게 특징이긴 한데 특히 이제 우리 4대 식초의 그거를 전문 패널들한테 시음을 시켰더니 초콜릿 향, 로스트 향 이런 향들이 주로 중국 식초에서 향으로 봤을 때 맛은 신맛과 짠맛이지만 향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많이 난다. 그 이유는 굉장히 오랜 숙성을 통해서 마이알 반응을 통해서 내지는 훈연을 통해서 끓이는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향들이 이제 특징을 많이 이제 잡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중국 식초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철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정철 박사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